검찰이 오늘 저녁부터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특별감찰반실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최순실 국정 개입을 알고도 묵인한 직무유기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이 동시에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사정 라인의 두 축이 이탈할 경우 권력 내부 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어서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뇌물죄 여부를 정조준하고 있는 검찰이 오늘 삼성그룹 미래전략실과 국민연금공단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국민연금이 찬성한 배경에 청와대 압력이 있었다고 보고 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저희 JTBC 취재에 따르면 삼성물산이 직원들에게 지난해 합병과 관련된 문서와 파일을 모두 삭제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연금 등 관련 기관과 삼성 미래전략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지고 있는 중에 내린 지시여서 자료 은폐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야3당이 이달 안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을 공동으로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새누리당은 김무성 전 대표가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탄핵 발의에 나선 가운데 이정현 대표는 즉각 사퇴 요구를 다시 거부했습니다. 오는 토요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촛불 집회가 다시 열립니다. 주최 측은 주말 집회에 150만 명이 참여할 것으로 보이며 두 차례에 걸쳐 청와대로 행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내일쯤 행진을 허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대학 캠퍼스 게시판에 강한 어조로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학생들의 벽보가 빼곡합니다. 오늘 밀착 카메라에서는 촛불을 든 2030 세대의 허탈과 분노를 취재했습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숨가쁘게 돌아간 하루였습니다. 이 시간 현재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을 겨냥한 것입니다. 그 전에 현 민정수석인 최재경 수석은 사의를 표했고 법무장관도 물러나겠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청와대 수사에 좀 더 홀가분해진 것 같습니다. 권력의 핵심부가 이렇게 흔들리면서 과연 그 파장이 어떻게 이어질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그런가 하면 검찰은 삼성물산과 국민연금 다 압수수색했는데 이 와중에 삼성물산은 제일모직과의 합병과 관련한 자료를 파기하고 있다는 것이 저희 JTBC의 취재 내용입니다. 잠시 후에 자세히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청와대 압수수색 소식입니다. 검찰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을 현재 압수수색하고 있는 건데요. 검찰 취재기자 연결해서 상황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조택수 기자, 우선 압수수색을 하는 이유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네, 검찰은 민정수석실에서 중요한 업무는 보통의 특별감찰반에서 하고 있다면서 우병우 전 수석이 근무하던 시기 전반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한 압수수색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동안은 우 전 수석의 처가, 그러니까 가족회사 정관과 관련된 횡령 등에 대해서만 조사를 했다면 이제는 최순실 국정개입 사건과 관련된 이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직무유기 혐의와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의혹이 좀 불거졌죠. 그렇습니다. 우선 2014년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당시에 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이 최순실 씨의 존재를 알았고 영향력을 알았다. 그래서 당시 사건에 대한 언론 대응도 조언을 했다. 이런 정황이 JTBC 보도로 나온 바가 있고요. 역시 문건 유출 사건 당시에 연루됐던 한일경위, 이 한일경위를 회유했던 이 경찰관도 바로 이 특별감찰관 소속의 행정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최순실 씨가 롯데그룹에 75억 원을 요구했다가 다시 돌려받은 사건. 그런데 그 돌려받은 시점이 롯데그룹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던 6월 10일 하루 전인 6월 9일부터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당시에 민정수석실에서 이 압수수색과 관련된 수사 정보를 미리 유출해줬던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불거진 바가 있습니다. 예. 자, 청와대는 어떤 입장입니까? 네, 청와대는 현재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도 그리고 비공식적으로도 아무런 응대를 하고 있지 않은 건데요. 이 내부적으로는 입장 표명 없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자, 이 소식은 일단 여기까지 듣고 잠시 후에 다시 연결해서 법무장관과 민정수석 사의 표명과 관련한 내용도 좀 조택수 기자로부터 듣겠습니다. 잠깐 좀 기다려 주길 바라겠습니다. 자,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로 규정되고 또 특검 수사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김현웅 법무장관과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사정 라인 핵심 두 축의 동반 사표 또한 사상 초유의 일인데 구원 투수로까지 거론되던 최재경 수석은 임명된 지 24일 만이고 또 정식 임명장을 받은 이후 불과 닷새 만입니다. 도리상 책임지는 차원이라는 게 이들의 사의 배경이긴 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들이 이탈할 경우에 피의자로 특검 조사를 받아야 할 대통령으로서는 당장 더욱 큰 부담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권력 내부 대응 시스템의 붕괴와 동요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어서 큰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부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박성태 기자, 네. 먼저 최재경 민정수석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사의를 표명했는데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검찰 수사에 대응이 불가능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전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근무했던 한 의원의 표현을 빌자면 평시에도 민정수석의 자리는 청와대에서 50% 이상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대통령이 법적인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전부라고 표현했는데요. 예. 최재경 민정수석의 할 일은 많습니다. 지금 검찰이 대통령을 정조준해서 수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고 또 특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다음 달 초쯤으로 예상되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국면에서도 민정수석이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겁니다. 예, 탄핵 국면에서의 민정수석의 역할이라면 어떤 게 있을 것 같습니까? 예, 민정수석실은 이른바 5대 사정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검찰과 경찰, 국정원, 또 감사원과 국세청을 모두 관장하는 자리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 국가의 모든 정보가 민정수석실에 취합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이들 사정기관을 통해서 청와대의 권력을 그대로 드러내는 핵심 자리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탄핵 소추 국면에서도 민정수석실이 많은 이와 관련된 법원, 정치권, 또 헌법재판소의 모든 정보를 취합해서 대응할 수 있는데 민정수석이 지금 사의를 표명하면서 이럴 수 있는 기능이 사라진 것입니다. 예. 자, 김현우 법무장관의 사의도 비슷한 의미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예,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있습니다. 예. 물론 최근에 검찰 수사가 강경한 분위기를 보면 법무부 장관이 그 권한을 쓸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만요. 어쨌든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검찰 수사에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끈이 있었는데 이 끈이 사라진 셈입니다. 예. 민정수석은 물론이고 법무부 장관까지 사의를 표명하면서 사실상 대통령으로서는 검찰 수사와 특검 또 탄핵에 맞설 수단이 모두 사라진 셈입니다. 예. 어찌 보면 이제 고립무원 혹은 벼랑 끝으로 몰렸다 이런 표현도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예. 좀 추이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근데 앞서 지금 박성태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이 두 사람이 청와대나 내각의 핵심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사의를 표명하면서 다른 공직사회가 느끼는 충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은 청와대와 내각의 서열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추상적으로 말한다면은 이 두 사람이 국가 기강을 표현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사의 표명은 공직사회는 하나의 충격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인데요. 한 고위공직자는 이 상황이 혼란스럽다고 표현했습니다. 공직사회에서는 두 사람의 사의 표명으로 청와대와 내각이 크게 동요하고 있고 자칫 줄사퇴로 연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오늘 대변인 명의로 조금 전 출입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두 사람의 사의 표명이 내부 붕괴나 갈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해명인데 정치권에서는 청와대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것은 도리어 내부 균열이나 또 붕괴 조짐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거기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당 같은 경우에도 탈당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제 남경필 경기지사와 김용태 의원이 탈당 선언한 데 이어 오늘 정두원 전 의원 등이 집권여당 새누리당의 당적을 떼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오전에 여권의 유력한 대선 주자였던 김무성 전 대표도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고요.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의 최재경 민정수석 그리고 정부의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모두 다 떠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를 한 비박계 의원은
물러나야 할 사람들이 물러나지 않으니 다른 사람들이 떠나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 자, 지금 당 정청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당 탈당이야 뭐 그렇다 치고 지금 정청 이 두 사람의 사이 이후에 그렇다면 누구를 후임으로 해야 되냐 하는 것도 문제일 텐데 그 쉽지 않은 작업일 것 같은데요. 예, 후임 인선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지난번에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후임 인선을 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웠다는 후문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대통령과 청와대가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누가 곁에 가려 하겠냐. 그래서 많은 사람이 거절했다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후임 인선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법무부 장관의 경우는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되는데 이 시간이 최대 20일이 걸립니다. 예. 이런 상황을 감안했을 때 다음 달 초쯤에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상정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예. 이때까지는 법무부 장관이 공석으로 있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예, 그렇군요. 자, 아무튼 파장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최재경 민정수석은 사실 임명될 때부터 여러 가지 추측과 논란이 있었습니다. 최 수석은 결국 박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지 불과 닷새 만에 사의를 표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최 수석이 혼란의 청와대로 들어갈 때 어려움은 각오했을 텐데 왜 사표를 내고 나오게 된 것인가? 또 수사에는 앞으로 어떤 영향을 주게 될 것인가? 이서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재경 민정수석은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꼽힙니다. 퇴임 전까지 검찰 내에 최재경 계보라는 게 존재할 정도로 특수통 출신에 따르는 후배들도 많았습니다. 2012년 중수부 폐지를 놓고 한상대 당시 검찰총장과 충돌했을 때 후배 검사들이 줄줄이 최 수석의 편에서 집단 항명 파동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청와대가 최악의 위기 상황에서 최재경 카드를 꺼내든 이유입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대구고 선후배 간으로 가까운 사이였던 대통령 핵심 측근 최경환 의원 등이 강력히 요청했다는 얘기도 전해집니다. 최 수석이 청와대로 들어간 뒤 검찰 내부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습니다. 하명수사 논란을 빚고 파열음이 났던 우병우 전 수석과 달리 합리적인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또 다른 검찰 수사 압박에 대한 우려가 있던 겁니다. 하지만 최 수석 발탁 이후에도 청와대와 검찰 간 대립각은 극으로 치달았습니다. 청와대와 박 대통령 변호인은 연일 검찰을 강하게 비난하며 검찰 수사를 부정했습니다. 검찰은 이런 입장에 최 수석이 관여했는지 촉각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최 수석은 사표를 내는 것으로 본인의 뜻은 청와대와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는 한층 강도 높게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유영하 변호사가 내온 입장은 법조인의 논리라기보단 친박 정치인으로 일방적인 주장을 펴는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최재경 변수가 사라진 지금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예, 법무장관과 민정수석의 동반 사표 앞에서 청와대는 매우 당혹스러운 분위기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특검 수사를 목전에 두고 사실상 마지막 보루가 무너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태인데요. 게다가 이 시간 청와대 민정수석실 내 특별감찰관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루어지고 있죠. 자, 청와대를 연결해서 상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민진 기자, 우선 압수수색에 대한 청와대 반응은 특별한 것이 없다고 아까 조택수 기자가 전해오긴 했는데 혹시 반응에 대해서 취재를 해봤습니까? 네, 아직 공식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관계자들에게 여러 번 연락을 취했는데 아예 전화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읽힙니다. 예. 자, 오늘 청와대가 법무장관과 민정수석의 사의 표명을 확인했습니다. 사표 수리는 아직 안 된 거죠? 네, 김현웅 법무장관과 최재경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확인했지만 대통령의 수용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는 게 현재 청와대 공식 입장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결심할 사항이라며 언급을 삼갔습니다. 예. 자, 청와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오늘 두 사람의 사의 표명은 최소한 하루 이틀 지난 것으로 알려졌는데 청와대 내부에서 미리 공유가 된 사안인가요? 아니면 전혀 모르고 있었던 사안인가요? 네, 대부분의 청와대 관계자들은 오늘 오전 언론 보도를 통해 사실을 접하고 당혹감에 휩싸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재경 수석 본인이나 청와대 관계자들이
사의 배경에 대해 대통령한테 임명받은 공직자로서의 도리란 해석을 내놓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청와대 내부에선 구체적 언급을 하긴 부적절하다. 일단 상황을 지켜보자는 얘기도 나와서 대응을 회피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다만 공직자 도리를 사의의 배경으로 거론한 것은 청와대가 대통령을 피해자로 입건한 데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출한 게 아니냐 하는 해석이 나옵니다. 예. 청와대 참모들 입장에서 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또 공직자 도리라고 얘기한 최재경 수석 본인도 사실 그게 가장 무난한 답변일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근데 김현웅 장관이나 최재경 수석 모두 검찰 출신으로서 검찰 수사를 아예 부정하는 대통령을 두둔할 수만은 없는 것이다 하는 분석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시각도 타당성이 있는 거죠. 네, 그런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법무장관과 민정수석의 동반 사퇴는 결과적으로 대통령에게 큰 타격이 되기 때문입니다. 공직자로서의 도리를 사의 명분으로 삼기엔 탄핵이나 특검 국면에서 박 대통령이 감당해야 할 청와대나 내각의 균열이 더욱 커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 최재경 수석이 검찰 중간 수사 발표 전까지만 해도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할 것이다. 그리고 대면 조사 일정도 곧 절충할 것이라고 전망해 왔다는 점에서 대통령이 기존 입장을 뒤집자 검찰 조직을 부정하고 대통령 입장 번복을 대변해야 하는 상황에서 회의감이나 또 부담감을 느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예. 혹시 법무장관이나 민정수석 사의를 계기로 내부적인 동요, 그러니까 청와대 내부라든가 내각에서 추가로 사의를 표명하는 공직자들이 나올 가능성이 또 있을까요? 네, 현재로선 쉽게 예측하긴 어려운 상황이지만 분명한 것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진들도 현재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직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이 줄줄이 구속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또 최근엔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대한 성실한 협조 약속을 스스로 뒤집으면서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청와대 참모들도 덩달아 말을 바꾸거나 또 다른 대응 논리를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장관과 민정수석의 사의 표명이 공직자들의 심리적 방어선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예, 청와대에서 조민진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 이 문제는 매우 중대한 문제이고 특히 이 두 사람의 사의가 앞으로 이루어질 검찰 수사에 과연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가 더욱더 눈길을 끄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검찰 나가 있는 조택수 기자 연결해서 이 얘기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조택수 기자, 우선 최재경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뭔지 알아야 이제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질 것 같은데 어떻게 봅니까? 네, 검찰은 이미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사실상 이 공범으로 지목을 하고 이 피의자로 입건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박 대통령은 검찰 수사가 공정하지 못하다, 그래서 조사를 받지 못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이 깊숙하게 개입했다는 물증과 진술 등이 이 검찰 조사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대통령이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상황, 이런 상황을 특수통 검사 출신이자 여전히 검찰 조직에 대한 로열티가 강한 것으로 알려진 최 수석 본인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었다는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아마도 검찰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결정적인 증거들에 대해서 최재경 수석이 알고 있었을 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박 대통령은 2차 대국민 담화 때까지 검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하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버린 상황이어서 게다가 이제 유영하 변호사가 선임되면서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검찰이 처음 대면 조사를 요청했던 게 지난 15일이나 16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영하 변호사가 임명이 되면서 사실상 조사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최순실 씨 등이 재판에 넘겨진 이후에는 아예 검찰 조사 자체를 거부를 했는데요. 유 변호사가 선임된 이후에 검찰 수사를 사상 누각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상황이 계속됐던 겁니다. 예, 유 변호사도 검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유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최재경 수석은 그러면 관여를 하지 못한 것인가 아니면 했는가, 그건 어떻게 얘기가 나오죠?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 최 수석과 유 변호사는 검찰 내에서는 전혀 인연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임하는 데는 관여를 하지 않았던 얘기인데요. 사실 검찰 내부에서 유 변호사가 선임된 이후에 이 법조인으로서의 실력이나 이 검찰 내부에서 신망 등으로 볼 때 한마디로
급이 맞지 않는다 이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최 수석이 관여를 했다면 검찰 내부에서도 이 가볍게 생각하지 못할 인물을 추천을 했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고요. 전해지기로는 유 변호사는 박 대통령 본인이 직접 골랐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법조인이라기보다는 진박 정치인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최재경 수석으로서는 내적 갈등이 더 클 수밖에 없었다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다 이런 얘기군요. 그런데 청와대와 검찰이 부딪히는 게 여럿 있지만 그중에서도 대통령을 이번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했다는 점하고 또 대면 조사 여부일 텐데 여기에 대해서 최 수석의 입장은 일단 적극 협조, 대면 조사도 오케이 이거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최재경 수석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해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직접 대면 조사의 필요성을 밝혔기 때문에 이걸 피할 명분은 없다.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이 한 검찰 관계자는 최 수석이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이런 분위기를 전달을 했지만 청와대에서는 이걸 듣는 분위기가 아니었던 걸로 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유 변호사가 임명되면서 점점 자신의 생각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상황을 보면서 더 이상 역할도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예. 최재경 수석이 대통령을 내가 제대로 보좌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직자의 도리상 책임지는 것이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일부에선 뭐 그것이 어떤 그 충심에서 나온 얘기다라는 얘기가 나오지만 글쎄요 그것보다는 그저 화법에 지나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이 더 많이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최 수석의 화법 정도로 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 실제로 청와대와 대통령 변호인이 검찰 수사를 아예 부정하는 분위기를 그대로 지켜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게 맞다는 게 중론이기도 합니다. 일례로 최 수석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 수석에게 수석 자리를 추천을 하고 또 부탁을 한 최경환 의원에게도 이 사의 표명을 사전에 상의하지 않았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오늘 당장 검찰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관실을 지금 이 시간에도 압수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재경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것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을 수도 있으나 아무튼 검찰 수사는 지금 민정수석이 그 자리에서 물러나면 더 탄력을 받는다고 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유 변호사가 이 객관적인 증거를 무시한 채 이 상상과 추측만으로 지은 사상 누각이다. 이렇게 검찰 수사를 비판한 것을 두고도 이 검찰 내부에서는 과연 이런 청와대의 대응에 이 최재경 수석이 관여를 한 것이냐 이거를 놓고 여러 가지 추측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최 수석이 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이제 그런 부담감은 덜었기 때문에 수사는 한층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검찰에 나가 있는 조택수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이처럼 박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전면 부정하고 나서자 검찰 내에서도 이제는 강제 수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당한 검찰의 법 집행을 거부하는 것이니만큼 체포를 해서 조사해야 한다는 건데요. 현직 검사가 검찰 내부 게시판에 박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정혜성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검찰 내부 게시판에 인천지검 소속 이완우 검사가 검찰은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 검사는 피의자가 수차례 출석을 거부했다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게 법과 원칙이라며 박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를 주장했습니다. 당장 기소를 할 수 없어도 체포의 범죄 혐의를 조사하고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났을 때 기소를 하면 된다고도 적었습니다. 해당 글에는 불소추 특권을 가진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 청구가 가능한지 댓글로 법리 논쟁이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누구도 수사를 방해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특권은 없다라며 공감을 표하는 댓글도 이어졌습니다. 지난 17일에는 동부지검 소속 박진영 검사가 위임 범위를 넘어선 권력 행사는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며 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이 올라온 바도 있습니다. 대한변협 등 법조계에서도 박 대통령의 검찰 수사 부정은 그 자체가 헌정문란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이에 대한 목소리는 계속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압수수색 소식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검찰이 오늘 국민연금공단과 삼성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작년에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한 것의 대가성 여부를 수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 문제를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당시 상황을 좀 봐야 합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과정이었다. 그런데 그 합병에는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도움이 필수적이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이 합병에 찬성하고
그 대신 삼성이 최순실에게 200억여 원을 지원했는데 그것은 최순실이 청와대를 통해서 국민연금에 압력을 넣은 것 때문이 아니냐. 그리고 이 과정이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대통령이 독대한 것을 전후로 해서 이루어졌다는 의혹입니다. 이렇게 되면 삼성과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최순실 씨는 모두 뇌물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김준 기자입니다. 검찰은 오늘 오전 국민연금공단과 삼성 미래전략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국정개입 사건이 불거진 이후 삼성그룹에 대한 세 번째 압수수색입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미래전략실장인 최지성 부회장의 사무실도 포함됐습니다. 최 부회장은 삼성그룹의 2인자입니다. 압수수색에 이어 최 부회장을 소환 조사할 가능성도 큽니다. 검찰은 지난해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고 삼성이 최순실 씨 등에게 200억이 넘는 돈을 지원한 경위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을 독대한 전후에 합병과 자금 지원이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합병이 이재용 부회장으로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과정이란 평가가 나오기 때문에 합병을 둘러싼 대가성 금품 제공으로 결론 날 경우 파장은 커지는 상황입니다. JTBC 김준입니다. 이런 가운데 삼성물산이 관련 자료를 은폐하려 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직원들에게 작년에 이루어진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된 문서와 파일을 모두 삭제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고의적인 은폐 아니냐 하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이주찬 기자가 단독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삼성물산이 오전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입니다. 정보보호를 위해 불필요한 출력 문서를 파쇄하라며 10시부터 16시까지 특정 구역의 파쇄기를 이용하라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별도의 구두 지시를 통해 지난해 7월 이뤄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관련 문서와 파일을 폐기하라고 했다는 점입니다. 소식을 해가지고 그 특히 합병 관련한 문서들을 모두 다 확인해서 다 파쇄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온라인 메일이나 오프라인으로 보관하고 있는 거 있으면 다 파쇄를 해라. 특히 직원에게 보낸 이 이메일에는 지시사항을 이행했는지 체크리스트와 확인 서명을 받는 문서가 첨부됐습니다. 삼성물산 측은 해당 메일은 정보보호 차원에서 매주 수요일마다 하는 작업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복수의 직원들은 사측에서 문서 범위를 특정하는 별도의 구두 지시를 내리고 서명까지 받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는지 수사하기 위해 오늘 국민연금과 삼성미래전략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대기업 가운데 이렇게 검찰이 가장 강도 높게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이 바로 삼성입니다. 검찰은 삼성이 재단과 최순실 씨 측에 전달한 돈이 뇌물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검찰청을 연결해서 수사 상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심수미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검찰이 압수수색한 대상이 최지성 부회장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번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40년째 삼성그룹에 몸담아온 최지성 부회장은 2012년부터 삼성 미래전략실장으로 있으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습니다. 2008년 삼성 비자금 수사 당시 이학수 전략기획실장과 같은 위치라고 보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예, 일단 지금 보면 검찰이 삼성의 뇌물 공여 혐의에 상당히 확실한 정황을 잡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최 부회장을 최종 책임자라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오너까지 올라갑니까? 네, 최 부회장은 삼성그룹의 2인자,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이재용 부회장의 다음 위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검찰은 수백억대를 대통령이 직접 요구해서 투자를 이끌어낸 거기 때문에 오너가 직접 개입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최지성 부회장을 직접 겨냥했다고 하기보다는 오너로 향하는 수사의 전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검찰에서는 대기업 가운데서도 삼성의 총력전을 펴고 있는 만큼 이 오너에 대한 직접 사법 처리를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인 상황입니다. 예, 검찰이 삼성의 총력전을 펴고 있다고 했는데 검찰이 그렇게 삼성을 특별하게 보는 이유는 그럼 어떤 점에서입니까?
네, 검찰은 일찌감치 이 재단의 출연금만 낸 여느 기업과는 삼성이 성격이 다르다고 보고 별도 전담팀을 꾸렸습니다. 최 씨 개인 회사에 35억 원, 그리고 조카인 장시호 씨 회사에 16억 원 등 개별적으로 투자한 금액이 기본적으로 크기 때문이고요. 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이 대가성을 입증할 각종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예. 그런데 앞서 그 최순실 씨 등의 공소장에는 삼성이 아예 거기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적시되지 않았는데 그거는 왜 그러는 겁니까, 그러면? 네, 앞서 20일 기소할 당시에 검찰은 이 뇌물죄를 빼고 강요 혐의만 적용을 했습니다. 이때 이 기업들은 순전히 협박에 못 이겨서 돈을 낸 피해자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검찰은 삼성을 피해자로 보기에는 이미 무리가 있다는 판단 아래 이 공소장에서 아예 제외했다고 합니다. 예. 자, 오늘 세 번째로 대통령을 상대로 대면 조사를 검찰이 요구했습니다. 이것도 뇌물죄 수사 때문이라고 봐야 되겠군요, 그렇다면? 네, 액수가 기본적으로 크기 때문에 뇌물죄로 가닥을 잡는다면 특가법이 적용이 됩니다.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최소 징역 10년 이상의 무거운 죄인데요. 때문에 핵심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고 검찰은 오는 29일 최종 통보를 한 상황입니다. 특히 뇌물죄의 경우 이 돈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의 얘기가 결정적인 단서가 되고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두 사람의 진술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허점을 파고드는 게 재판 과정에서도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더욱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 자, 박 대통령 측의 유영하 변호사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입장을 냈습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예, 아직 유 변호사는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거부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도 박 대통령을 체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서 아직까지 이 체포는 기소를 전제로 청구하는 것이고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 있어서 헌법을 초월할 수는 없다면서 강제 수사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뭐 지켜볼 일이죠. 심수미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새누리당 비박계 좌장 역할을 하면서 대선 후보로 분류됐던 김무성 전 대표가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당에 남아서 대통령의 탄핵에 앞장서겠다고 밝히면서 야권의 탄핵 공조 대열에 동참했습니다. 탄핵 추진이 더욱 속도를 낼 것 같습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는 국정 혼란의 책임이 자신에게도 있다며 대선 불출마 뜻을 밝혔습니다. 정치는 책임질 때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저부터 책임지고 내려놓겠습니다. 탈당 기류의 중심에 있던 김 전 대표는 당에 남아 박 대통령의 탄핵에 앞장서겠다고 했습니다. 친박계를 향해선 탄핵과 탈당을 연계시켜 압박했습니다. 김 전 대표가 물꼬를 트자 비박계는 탄핵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탄핵안 발의에 찬성하는 여당 의원들의 서명을 받기 시작했고 야권과의 공조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새누리당 비박계 핵심이 탄핵에 동조하면서 야권으로선 역부족인 가결 정족수 문제가 돌파구를 찾았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이정현 대표는 현재 상황에선 탄핵 요건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의 수사를 믿지 못해 특검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특검 수사 결과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야권은 오늘 본격적인 탄핵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각 당이 다음 주 초까지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초안을 만들기로 하는 등 탄핵안 발의가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오늘 탄핵 추진기구의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대통령 탄핵의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두 당은 다음 주 초까지 탄핵 소추안 초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탄핵에 필요한 법리 구성은 물론이고 국회 의석 구조와 헌재 구조 하에서 예상되는 모든 절차를 검토하겠습니다. 최대한 단시일 내에 준비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달 1일 또는 2일 중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단일안을 신속하게 마련키로 했습니다.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에 대한 검찰 공소 내용을 기초로 하되 검찰이 수사 중인 제3자 뇌물죄 혐의 내용도 담을 것인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탄핵 추진에 속도를 내는 건 야당이 내세우는 총리 카드가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에서 더 이상 좌고우면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또 최대 규모가 예상되는 이번 주말 촛불 집회를 대통령 퇴진운동의 정점으로 보고 성남 민심을 동력 삼아 가결 정족수를 확보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다만 탄핵안 가결 여부가 뚜렷해질 때까지 발의를 늦추는 등 속도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예, 이렇게 새누리당 비주류까지 가세하면서 탄핵 추진에는 속도가 붙고 있는 양상입니다. 물론 광장에서는 즉각 퇴진 내지는 하야를 요구하고 있지만 국회는 일단 법적인 절차인 탄핵을 받는다 이런 얘기 같은데 정치부 허진 기자와 함께 몇 가지 문제를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려면 몇 가지 변수가 있는데 그걸 짚어보도록 하죠. 허진 기자, 네. 가결 정적수는 지금 200명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성이 얼마나 있다고 봐야 될까요, 지금으로서는? 네, 먼저 지금 국회의 여야 구성 상황을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예. 어제 탈당을 선언한 그 김용태 의원을 포함하면 새누리당 의원의 숫자는 모두 129명입니다. 그러니까 야권 의원 171명이 모두 찬성을 한다고 전제를 하면 이 새누리당에서 최소한 29명이 찬성을 해야 이 탄핵소추 가결 기준인 200명을 채울 수가 있는데요. 예. 오늘 일간지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을 상대로 긴급 설문조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먼저 중앙일보 조사에서는 응답자 109명 중에 이 30명이 탄핵에 찬성한다고 답을 했습니다. 예. 조선일보도 같은 조사를 했는데 이 29명이 찬성하겠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비슷하군요. 네. 일간지 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아슬아슬하게 턱걸이를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이 결과를 토대로 보면 의원 한두 명만 이탈해도 200명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론상 야당에서 이탈표가 없을 경우에 그것도 가능한 얘기고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지금 새누리당 상황을 보면 일단 탄핵에 찬성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인 의원들보다 입장을 보류하고 있는 의원들의 숫자가 더 많습니다. 예. 오늘 김무성 전 대표가 대선 불출마를 선언을 하면서 한계점이 오게 되면 결단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는 이 탄핵과 상당히 연관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발언을 뒤집어 보면 이 친박계가 이 탄핵 추진을 방해하면 이 비박계의 집단 탈당을 추진하겠다 이런 말로 풀이가 되기도 하는데 예. 이 상황을 지켜보는 의원들이 조금 더 소신껏 탄핵 표결을 할 수 있게 울타리를 치게 되면 이 찬성표 확대에 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예. 유승민 전 원내대표도 물론 탄핵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문제는 탄핵 소추안 표결은 무기명이라는 것. 다만 무기명이어서 의원들이 좀 더 자유롭게 투표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아마도 친박계가 택하는 전략은 이 투표가 만약 있게 되면 국회의장에 안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네. 회의장에. 그러면 참석하는 것 자체가 반대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운신의 폭이 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더 좁아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네, 예. 그 과거의 사례가 있는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핵이 소추될 때 당시 이 여당이던 우리당 의원들은 아예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아서 이 표결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195명이 표결을 했는데 이 반대는 2표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과는 조금 다른데요. 예. 이번에 새누리당 입장은 통일되지가 않았습니다. 유권자를 의식을 해서 의원들이 이 표결에 참여해 자신의 기록은 남기되 이 무기명이기 때문에 실제 표결에서는 이 반대표를 던지는 의원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그래서 아마도 광장에서는 국회에도 믿기가 어렵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26일에 이 주말 집회가 또 변수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정치권에서도 보고 있는 모양이에요. 네, 이번 주 토요일에 200만 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촛불 집회에 나올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예. 이 새누리당이 탄핵 소추안을 부결시켰을 때 과연 그들이 후폭풍을 감내할 수가 있겠느냐. 그걸 생각을 하면 이 촛불 민심을 거스르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분석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예. 허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오는 토요일에 광화문 광장을 비롯한 서울 도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촛불 집회가 다시 열립니다. 지난 12일에 이어 두 번째로 서울 집회에 집중하기로 하면서 주최 측은 서울에만 150만 명이 모일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주최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26일 예정된 촛불 집회에 전국적으로 200만 명이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중 대부분은 서울 집회 쪽으로 오도록 안내하고 있어 광화문 광장 집회 참석자가 15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주최 측 추산으로 지난 12일 100만 명,
19일에도 60만 명의 시민들이 나왔는데도 반응이 없으니 더 강한 목소리가 필요하다는 게 주최 측의 생각입니다. 광장에서 만나는 많은 이들의 목소리를 통해 잘못된 정치를 뒤엎고 민주주의를 실현할 힘이 바로 우리에게 있음을 확인합시다. 이렇게 열기가 고조되면서 하루 전인 25일부터는 전야제 성격의 집회와 시국선언도 곳곳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110여 개 대학 총학생회 모임은 25일 동맹휴업 선포식을 열고 광화문 일대를 행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농민들이 중심이 된 전봉준 투쟁단은 25일 서울 도착을 목표로 전국 각지에서 농기계를 끌고 상경 행진을 벌이고 있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네, 그런데 집회 주최 측은 이번 집회에선 그동안과는 다르게 청와대 바로 앞까지 주 야간 2차례로 나눠서 행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진을 마친 뒤엔 밤샘 집회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주최 측은 오는 26일 촛불 집회를 앞두고 2차례 행진을 예고했습니다. 오후 4시부터는 4개 경로로, 이어 오후 8시부터는 9개 경로를 통해 2번 청와대를 향해 행진하는 게 목표입니다. 법원이 지난주 청와대 400m 앞까지 행진을 허용했지만 낮 시간에만 행진을 허용했던 걸 감안해 청와대를 에워싸는 이른바 주야간 포위 행진 계획을 세운 겁니다. 또 행진을 마친 뒤엔 청와대와 가까운 경복궁역 사거리에서 밤샘 집회와 문화제도 열 예정입니다. 앞선 3차례 촛불 집회를 앞두고 경찰은 경복궁 앞길까지의 행진에 대해서도 모두 불허했다가 법원의 결정에 따라 뒤늦게 길을 열어뒀습니다. 이번에도 이철성 경찰청장은 청와대 인근까지 야간에 행진을 하면 교통 흐름을 끊고 통제에도 어려움이 있다며 허가에 난색을 표명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경찰이 또 금지 통보를 해오면 주최 측도 또다시 법원에 금지 통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3차례나 행진에 대한 금지 통보를 내렸고 거기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법원에서는 잘못됐음을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거에 비추어서 저희는 이제 행진 계획도 좀 세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찰은 이르면 내일쯤 26일 집회 신고에 대한 허용 여부를 발표합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최순실 국정개입 사건의 주요 길목마다 등장하는 인물, 바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입니다. 연루됐다는 진술과 정황이 잇따르고 있지만 김 전 실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전 실장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윤서령 기자입니다. 최순실 국정개입 사건의 전모가 밝혀질수록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연루됐다는 진술과 정황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은 김 전 실장을 통해 최순실 씨를 알게 됐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또 김 전 실장이 비서실장 취임 전까지 최 씨 소유 빌딩에 사무실을 사용했다는 의혹과 박 대통령의 대리 처방 의혹을 받고 있는 차움 의원의 계열사인 일본 차병원에서 면역세포 치료를 받았다는 정황도 나왔습니다. 김 전 실장은 그러나 최근 이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최 씨를 알지 못한다며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해 알지도 알려고도 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의혹의 시선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전 실장이 게이트의 핵심이라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당은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해 김 전 실장을 구속 수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JTBC 윤서령입니다. 미국 주도의 미사일 방어 체계 편입 우려와 졸속 협상이라는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오늘 국방부 청사에서 체결됐습니다. 광복 이후에 한일 양국이 맺은 첫 군사협정입니다. 비난 여론을 의식한 듯 양국 정부는 서명식을 비공개로 했습니다. 이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사진 기자들이 카메라를 청사 바닥에 내려놓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크게 반발하고 있는 중국의 숨은 보복 조치 등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먼저 김상진 기자입니다. 한민구 국방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 대사가 군사정보 보호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이후 상호 서면 통보 절차를 거쳐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국은 앞으로 2급 이하 군사비밀을 필요에 따라 주고받게 됩니다. 정보당국이 입수한 북한의 미사일 공격 목표나 운용 계획 등이 2급 군사비밀에 해당합니다.
이들 정보는 그동안 미국을 거쳐 오갔지만 이제는 한일 양국이 직접 교환하게 됩니다. 야권은 국민 동의 없는 졸속협정이라며 무효 선언을 하고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미국은 한일 간 군수지원협정 체결도 원하고 있고 사실상 정례하되 대북 미사일 경보훈련 이외에 연합훈련 강화도 예상됩니다. 전문가 사이에선 한미일 삼각공조에 중국과 러시아가 맞대응 차원에서 북한과 연대를 강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중국 외교부는 냉전 시대의 사고로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동북아 불안 요소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견제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사드 배치와 맞물려 한류 콘텐츠 수입을 제약하는 상황에서 이번 협정에 따른 또 다른 경제보복 조치를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JTBC 김상진입니다. 일본은 이 협정 체결을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한반도 유사시에 자국민 대피를 명분으로 우리의 도로와 항만 자료까지 요구할 태세입니다. 이정헌 특파원입니다. 북한 탄도미사일이 1000km를 날아가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에 떨어진 지난 8월. 발사 징후 포착에 실패한 일본은 파괴 조치 명령도 내리지 못한 채 허둥댔습니다. 북한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한국의レーダー와 정찰기 정보가 더욱 절실해진 일본은 협정에 매달렸습니다. 日韓政府間でさらに円滑かつ迅速な情報交換ができるというふうに期待をいたしております。 탈북자 등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한국이 수집한 북한 정보, 이른바 휴민트를 직접 받을 수 있게 된 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기시다 외상은 북한 핵미사일 문제가 지금까지와 다른 차원의 위협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일본이 추가 정보 제공을 요구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일본 언론은 아베 정권이 유사시 미군 물자 보급과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인 대피를 명분으로 도로와 항만 정보까지 요구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한일 군사훈련을 보다 실제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한국군과 자위대 군수지원 협정 체결을 서두를 가능성도 높습니다. 도쿄에서 JTBC 이정헌입니다. 또 다른 폭탄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부산 해운대 LCT 사업을 둘러싼 각종 특혜 의혹. 이 가운데 특히 단일 사업장으로는 유일하게 부동산 투자 이민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미 한 차례 반려됐던 지정 신청이 2013년 관계부처 회의도 없이 19일 만에 허가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백일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법무부는 2013년 5월 LCT를 외국인이 7억 원 이상 투자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투자이민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LCT 측은 이를 계기로 중국 건설사를 시공사로 끌어들이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단일 사업장에 투자이민제가 적용된 경우는 LCT가 유일해 특혜 논란이 일었습니다. 법무부는 부산시 요청을 기획재정부 등 6개 부처와 협의해 수용했고 특혜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부처 간 회의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불과 1년 전에도 똑같은 신청이 있었지만 반려됐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좀 특혜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 안 한 기억이 있는데 그만두고 난 뒤 봤더니 허용이 됐더라고요. 신청 후 허가까지 걸린 시간도 19일에 불과합니다. 영종도의 경우만 해도 지정되는데 약 10개월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환경법무부 장관이 특혜를 준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또 허가 뒤에 정홍원 당시 총리가 중국 건설사 관계자를 만나는 등 LCT에 유리한 정보 행보가 이어졌습니다. JTBC 백일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 기간 내놨던 공약을 뒤집고 자신에게 맞섰던 정적의 내각 기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용주의자 트럼프의 재빠른 변신으로 봐야 할까요? 뉴욕 이상렬 특파원입니다. 힐러리 클린턴을 감옥에 보내겠다고 몰아붙였던 트럼프. If I win, I am going to instruct my attorney general to get a special prosecutor to look into your situation. 뉴욕타임스 발행인 등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클린턴을 사법 처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을 더 이상 분열시키지 않겠다는 겁니다. 파리 기후협약에서 탈퇴하겠다는 공약도 열린 마음을 갖고 있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물고문 부활 방침도 사실상 철회했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에 대한 비판 기사를 쓴다는 이유로 뉴욕타임스에 독서를 퍼부어왔지만 이날은 세계의 보석이라고 추켜 세우며 관계를 개선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또 자신을 사기꾼이라고까지 비난했던 미트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를 국무장관으로 적극 검토 중입니다. 통합의 리더십을 신경 쓰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백악관 수석 전략가로 지명한 스티브 배넌에 대해선 극우 성향의 백인 민족주의자가 아니라며 극구 감쌌습니다. 뉴욕에서 JTBC 이상열입니다. 네, 트럼프가 이처럼 발빠르게 변신하면서 반대 여론을 안심시키는 듯 보이지만 실제 속내는 다른 게 아닌가. 뉴스룸은 이 점에 주목했습니다. 실제 트럼프가 극우 세력인 대한우파의 이념을 내각 인선 등에서 착착 실현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김소형 기자입니다. Hail Trump! Hail our people! Hail victory! 참석자들은 오른손을 들어올리며 나치식 인사를 합니다. 대한우파가 트럼프 당선을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이 단체의 회장은 미국은 백인의 것이고 백인은 태양의 자식이라고도 말합니다. 대한우파란 정통 보수를 경멸하는 극우 세력으로 백인 우월주의와 반유대, 반이민 등을 통칭합니다. 10여 년 전 시작된 대한우파 운동이 주목받기 시작한 건 트럼프가 배넌을 백악관 수석 전략가로 지명하면서부터입니다. 배넌은 극우 인터넷 매체를 통해 대한우파의 논리를 전파해 왔습니다. 안보라인 인물들도 대한우파의 성격이 짙습니다. Instead of responding, silence has made these Islamic leaders across America potentially complicit in these acts. 안보보좌관 내정자는 저서에서 세계대전을 치를 준비가 됐다고 썼습니다. 대북 정책도 강경해질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JTBC 김소현입니다. 네, 이달 들어 북극의 기온이 예년보다 20도나 높게 치솟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극의 이런 이상 기후에 올겨울 한파가 더 강력해질 거란 경고도 나옵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올 11월 북극의 기온이 영하 5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예년 평균인 영하 25도보다 20도가 높은 기상관측일의 초유의 상황입니다. 보통 9월부터 기온이 곤두박질 쳤지만 올해는 10월 말부터 오히려 오르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높은 기온은 해수면 온도에도 영향을 미쳐 빙하 면적 역시 평년보다 29%나 줄어들었습니다. 지난 여름 엘니뇨에 따른 고온 현상과 북극을 지나는 제트 기류에 파동이 생기면서 따뜻한 공기가 유입됐던 것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이상 기온 현상은 또 다른 이상 기후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Jet stream is changing. It's becoming less of a west to east flow and more of a loopy flow, kind of more north to south, which leads to more extreme events, things like droughts, things like torrential rains and flooding. 북극의 제트 기류에 갇혀있던 차가운 공기가 더 많이 빠져나와 올 초 우리나라와 미국 동부 등을 덮쳤던 한파를 능가하는 추위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일본 군수기업 후지코시가 일제강점기 강제 노역에 동원된 피해 할머니들에게 1인당 1억 원씩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옥순 할머니 등 5명은 강제 노동으로 피해를 입었다면서 지난해 4월 후지코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어린 소녀들이 가혹한 환경에서 위험한 업무에 종사해 고통받았다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판 알파고로 불리는 딥젠고가 한국 바둑계의 전설 조치훈 구단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조 구단은 오늘 딥젠고와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대국에서 167수 만에 불계승을 거두어 2승 1패로 이겼습니다. 앞서 1국은 223수 만에 조 구단이 2국은 179수 만에 딥젠고가 불계승했습니다. 중국에서 숫자 9가 5개 반복된 차량의 번호판이 우리 돈 5억 4,300만 원에 팔렸습니다. 중국어로 숫자 9는 장수를 뜻하는 단어와 발음이 같아서 중국인들이 매우 좋아하는데요. 이번 낙찰가는 역대 최고치입니다. 경찰이 오늘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70일 동안 연말 연시맞이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경찰은 이달까지는 예방 활동에 주력한 뒤에 다음 달 1일 일제 단속을 기점으로
특별 단속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특별 단속 기간 중에는 경찰서마다 관할 구역 내에서 취약 시간인 심야에 음주운전 단속을 주 1회 이상 시행하게 됩니다. 축구 한 경기에서 무려 12골이 쏟아졌습니다. 동네 축구 얘기가 아니라 별들의 전쟁으로 불리는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서 나온 한 경기 최다골 신기록입니다. 박진규 기자입니다. 원정팀 바르샤바가 전반 10분 선제골을 터뜨립니다. 반격에 나선 도르트문트, 전반 17분부터 3분 동안 3골을 몰아치며 순식간에 경기를 뒤집습니다. 전반 23분 바르샤바가 한 골을 따라 붙었지만 도르트문트는 다시 2골을 달아나며 5대2로 전반전을 마쳤습니다. 22분 사이에 7골이 터진 신기록. 후반 들어서도 난타전은 계속됐습니다. 쉽게 툭툭 차는 것 같아도 공은 자로잰 듯이 연결되고 골대 안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골키퍼가 막아봐도 소용이 없고 다리 사이를 뚫고도 골이 터집니다. 결국 간판 공격수 로이스를 앞세운 도르트문트의 8대4 승리. 두 팀은 유럽 챔피언스 리그 25년 역사상 한 경기 최다골 신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JTBC 박진규. 앞서 보도해드린 대로 오는 26일 서울 대규모 촛불 집회가 예정돼 있지요. 지난 3차례 촛불 집회에선 2030 세대, 그러니까 20대와 30대 참가 시민들이 눈에 많이 띄었는데요. 일반적으로 정치에 무관심한 세대로 인식되어 온 2030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오게 된 이유를 밀착 카메라가 들어봤습니다. 고석승 기자입니다. 2030 세대의 참여는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촛불 집회 국면의 커다란 동력입니다. 이들은 때론 울고 때론 웃으며 광장을 지켰습니다. 그동안은 선거 때마다 투표율 꼴찌와 그 바로 위였던 세대. 현실 정치에 무관심하다는 소리를 들어온 2030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선 이유는 뭘까? 직접 만나 물어봤습니다. 집회에 참여했다는 20대 대학생들은 이번 국면에서 드러난 터무니없는 각종 특혜에 특히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생리통 때문에 힘든 날도 그거 참고 학교 꼭 갔거든요. 그랬는데 그 사람들은 뭐 17일 갈까 말까 하고도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아서 대학까지 들어갔다. 이런 거를 알게 되는 순간 좌절감도 느끼고. 대통령의 모교 재학생들도 하야를 촉구하게 된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약간 이제 그러니까 불을 붙인 것 같아요. 이번 사건이 그런 사람들의 엄청난 특혜, 그러니까 너무 편하게 세상을 살고 있다는 것, 다 보통 사람들과 다르게 그런 것에 있어서 저희 세대가 되게 공분을 하는 것 같아요. 교내 게시판에는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의 벽보가 곳곳에 붙어 있는데요. 동맹협업을 권유하는 내용도 볼 수 있고요. 또 이쪽에는 대통령의 모교인 만큼 진리에 순종하라는 대학의 교훈을 이용해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내용도 눈에 띕니다. 정유라 씨 문제를 적극적으로 알려 큰일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 이화여대 학생들은 박탈감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로서 참 많은 박탈감을 느낍니다. 드라마 속에서나 보던 일이 이렇게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서울 노량진 고시촌에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이른바 공시족들은 이런 박탈감을 보다 강하게 토로했습니다. 진짜 법이 맞는 건가 배우면서 솔직히 의문이가 있죠. 저희 집이 3남매인데 솔직히 한 달에 뭐 용돈 1인당 30만 원 받는 솔직히 눈치 보일 그런 일이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공시족 중에서 당장 코앞에 닥친 시험 때문에 촛불 집회에 나가지 못한 한 수험생은 죄책감까지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더 많이 분노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더 시험이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아서 못 가는 거에 대해서 좀 죄책감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도 같이 동참을 해야 되는데. 오후 6시 서울 여의도에서 30대 직장인들이 촛불을 밝혔습니다. 주말 집회에만 그치지 않고 퇴근길에 번개 집회를 연 겁니다. 체감온도 영하 1도의 추운 날씨 속에서도 몇몇 젊은 직장인들이 모여서 촛불 집회를 갖고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제 강원도 속초 사시는데 청소부를 하셨어요. 지금도 이제 그 일용직 용역을 다니시면서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이렇게 또 열심히 사시면은 될 수 있다라는 거를 보고 사셨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전혀 그런 게 통하지 않는 사회 같습니다. 30대들도 앞서 만난 20대들만큼이나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우리 사회의 불평등 구조에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최순실 씨 국정 개입 사건을 밝혀내는 과정에서 드러난 권력층의 특혜와 불법은 매일 불평등과 무력감에 좌절하고 있는 2030 세대들을 흔들어놨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취재 과정에서 만난 상당수의 2030들은 4주 연속 이번 주 토요일에도 광화문 광장에 나가겠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밀착 카메라 고석승입니다.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불타는 수레에서 탈출하는 것이 아니다. 떠나겠다고 선언한 청와대 민정수석의 말입니다. 미처 신임이라는 수식어가 채 떨어지기도 전에 그는 아예 그 자리에서 물러나기로 한 것이죠. 불타는 수레. 그는 부정하고 싶었는지 모르지만 그가 이렇게 표현한 것과 동시에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청와대가 불타는 수레라는 인식이 생겨나는 아이러니. 그는 자신의 고향이었던 검찰을 자신도 어찌할 수 없다는 자괴감에서 이런 선택을 했을지 모르나 그 자괴감은 단지 그런 것에서만 비롯된 것일까?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한 야당 의원이 간접적으로 전해 들었다는 대통령의 말을 공개했습니다. 물론 청와대는 즉각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이 문장을 고스란히 입에 올렸는지 여부는 이미 중요하지 않게 된 상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검찰 수사 발표에 대해 변호인의 입에서 쏟아져 나온 말들과 납득 못한다는 반응을 보였다는 대통령. 이른바 팩트를 바로잡겠다고 나선 청와대. 굳이 내가 뭘 잘못했나라고 말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 다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탄핵을 하라고 일가라고 촛불은 바람이 불면 꺼진다고 호언했으며 시간이 지나면 시민들의 흥분은 가라앉을 것이라고 장담했던 것이겠죠. 그리고 한때 왕 실장이라고 불리던 그 사람, 습관처럼 충을 이야기하던 그는 까맣게 몰랐다면서 또다시 그 자괴감을 입에 올렸습니다. 자괴감, 그렇습니다. 대통령도 입에 올렸던 그 자괴감. 그러나 그 자괴감이야말로 이번 사태가 시작됐을 때부터 바로 우리가 느꼈던 감정이 아니던가. 우리가 믿어온 시스템이 무너지고 어제 오늘은 입에 담기도 민망한 약재의 이름까지 등장하는 2016년의 한국 사회에 부끄럽고 자괴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가 아니던가. 우리는 무엇을 잘못했기에 아이부터 노인까지 영하로 떨어진 거리로 나서야 하는가. 불타는 수레에서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주장하는 대통령의 핵심 참모가 한때의 왕 실장과는 달리 진심으로 느껴야 하는 자괴감이 있다면 그것은 어디에서 비롯돼야 하는 것인가?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검찰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압수수색 중이라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검찰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지금 진행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택수 기자, 압수수색은 지금도 계속 진행 중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부청사 창성동 별건에 있는 특별 감찰반에 대한 압수수색은 지금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최순실 국정개입 사건과 관련된 우병우 전 수석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된 건데요. 민정비서관이었던 2014년부터 최근에 민정수석을 사임하던 때까지 전체 기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시간은 꽤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정확하게는 이제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관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근데 검찰은 어떤 부분들을 우 전 수석의 직무유기 혐의로 보고 수사 중인 겁니까? 네, JTBC가 보도했던 청와대의 대응 문건을 보면 이 사건을 은폐하려는 정황 그리고 심지어 이 증거인멸을 조언하는 정황까지 담겨 있습니다. 검찰은 이 문건을 민정수석실이 주도해서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최순실 씨가 롯데그룹에서 최순실 씨가 롯데그룹에서 받았던 70억 원을 다시 돌려주는 과정에서 이 민정수석실로부터 수사와 관련된 기밀 수사 정보를 받았는지 그 부분도 역시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2014년 청와대 문건 유출 당시에 우 전 수석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특히 한일 경위의 회의와 관련돼서 어느 정도 개입이 돼 있는지 이 부분도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예. 자택 압수수색에 이어서 청와대 사무실까지 압수수색을 한 건데, 그렇다면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소환 시점도 빨라질 수 있을까요? 네, 그 부분은 오늘 압수수색에서 얼마나 유의미한 증거를 확보를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검찰은 특별수사본부 안에 이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팀을 별도로 두고 수사를 하고는 있는데, 최근 있었던 자택 압수수색에서 우 전 수석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긴 했지만 마땅한 증거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우 전 수석에 대한 소환은 특검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검찰은 여기에 대해서는 특검으로 가기 전까지 일단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검찰청에서 조택수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 시간에도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계속되고 있다 이런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뉴스룸 1부에서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표 제출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사정라인 핵심인 이 두 축의 사의 표명은 권력 내부 대응 시스템의 붕괴나 동요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어서 그 파장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안의근 기자의 보도를 우선 보시고 취재 기자와 함께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정 라인의 두 축인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표를 냈습니다. 법무부는 김 장관이 지금의 상황에서는 사직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해 21일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한 그 다음 날 사의를 표시한 겁니다. 박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검찰 조직을 통솔하고 법치를 확립해야 하는 주무장관으로서 처신의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됩니다. 최재경 민정수석도 김 장관과 똑같이 공직자 도리상 책임지는 차원에서 사의를 표명한 것이라고 사의 배경을 말했습니다. 일각에선 대통령이 당초 입장을 뒤집고 검찰 수사를 거부하는 등 강경 대응으로 치닫자 더 이상 할 역할이 없다고 판단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김 장관은 임명된 지 1년 4개월여 만이고 최 수석은 불과 24일 만입니다. 두 사람이 떠날 경우 피의자로 입건돼 검찰과 특검 수사를 받아야 할 박 대통령으로선 더욱 큰 부담을 안게 될 전망입니다. JTBC 안의근입니다. 예, 이 두 사람의 사이는 단지 두 사람의 사이로 그치지 않고 오늘, 내일, 모레 점점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치부의 박성태 기자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두 사람이 사표를 냈는데 수리는 아직 안 됐지만 수리 안 할 수 있겠느냐? 예. 수리 안 한다고 해서 두 사람이 다시 돌아오겠느냐? 이런 생각부터 드네요, 우선. 그렇습니다. 아직 사표 수리는 안 됐습니다. 청와대 정윤국 대변인은 대통령의 수용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기자들에게 밝혔습니다. 예. 대통령은 현재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일각에서는 사표를 반려하는 것도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반려한다고 해서 이 두 사람이 다시 출근할지, 다시 사표를 반려하고 업무를 수행할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예. 어쨌든 오늘은 아직 사표 수리가 안 됐기 때문에 출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청와대 내부에서는 두 사람이 사표 냈다는 것을 언론에 보도되기 전까지는 몰랐다면서요? 예, 21일 날 사표를 냈는데 청와대 핵심 수석들도 이 두 사람이 사표를 낸 사실을 오늘 오전 보도까지 몰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오전 보도에 청와대는 상당히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자, 그만큼 갑작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그 갈등은 내재돼 있던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지금 그렇다면 이 시점에 왜 내야만 했었느냐 이 예. 부분을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재경 수석 본인이나 청와대 관계자들은 대통령한테 임명받은 공직자로서의 도리 때문에 사의를 표명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이 도리가 과연 누구에 대한 도리냐 이를 두고 해석이 분분한데요. 예. 최 수석을 잘 아는 검찰 안팎에서는 최 수석이 자타가 공인하는 검찰 특수통이었는데 얼마 전 검찰의 수사 중간 결과에 대해서 대통령의 변호인이 사상 누각이라고 표현하고 또 이러한 논리를 최 수석이 앞장서서 검찰의 대응에 방어해야 하는 데서 자괴감을 느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일부에서 박성태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민정수석이라는 자리는 사실은 청와대 수석들 가운데 그 비중으로 치면 평상시에도 50% 이상. 예. 이런 비상시에는 사실 거의 100%나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나누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일단 물러난다는 것이 또 그 후임이 누가 될지 이건 뭐 알 수도 없는 것이고 최재경 수석도 어렵게 구했다고 하던데. 예. 그렇다면 이른바 이제 정부의 사정 라인이 붕괴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군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 시기에 사정 라인의 붕괴는 의미하는 바가 큰데요. 예. 우선 전체적으로 국가의 기강, 공직 기강을 바로잡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또 대통령 본인으로서도 지금 검찰이 대통령을 정조준해서 수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특검도 예정돼 있고 다음 주에 국회 탄핵 소추도 예고가 돼 있습니다. 예. 이런 문제를 대응할 사람들은 사실 청와대 민정수석 그리고 법무부 장관인데 이 두 사람이 동시에 사의를 표명하면서 사실 대통령으로서는 적극적으로 방어하기가 어렵게 됐고요. 예. 그래서 대통령이 고립무원, 즉 벼랑 끝에 몰렸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여러 가지 저 사의 표명의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여러 가지 이건 뭐 추측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유영하 변호인을 선임한 것부터가 거기서부터 좀 크게 어긋난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 서로 모르는 관계고. 예. 또 흔히 얘기하는 대로 최재경 민정수석과는 유 변호사가 뭐 급이 안 맞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사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원래 검찰과 청와대는 대통령을 대면 수사하기로 다 조율이 됐다고 합니다. 예. 이 조율은 사실 최재경 민정수석이 한 것이죠. 하지만 청와대가 돌연 강경한 입장으로 보이고 또 예. 유영하 변호인이 강경한 대응을 하면서 수사가 무산됐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최재경 수석이 좀 자괴감을 느꼈을 것이다 예.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결과적으로 보자면 뭐 물론 이제 사표 수리 여부를 마지막으로 지켜보긴 해야 되겠으나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유영하 변호인을 취하고 뭐 본의 아니게 예. 최재경 민정수석을 버린 그런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과연 이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그 두 사람 사이 표명하면서 청와대나 내각이 전반적으로 흔들리는 상황을 예견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청와대와 내각의 중요한 두 축인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예. 공직사회가 동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뭐 추가 사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는 아직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오늘 청와대가 대변인 명의로 출입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냈는데요. 두 사람의 사의 표명이 내부 붕괴나 갈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예. 상당히 적극적인 해명인데 정치권에서는 오히려 청와대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내부 붕괴가 아니라고 해명하는 것이 사실은 그런 조짐에 대한 두려움 때문 아니냐 예.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반증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박성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최재경 민정수석이 동시에 사의를 표명했다는 소식 지금까지 다루고 있는데 검찰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그 배경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사의 표명이 앞으로 검찰 수사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일단 상식적으로 봐도 심대한 영향을 끼칠 것 같은데요. 조택수 기자와 마저 좀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택수 기자, 유영하 변호사가 검찰 수사 결과를 비판하면서 검찰의 모든 조사를 거부하겠다 이렇게 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 입장문을 쓰는데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관여한 사실도 드러났는데 이런 시점에서 갑작스러운 사의 표명을 어떻게 검찰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그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검사 출신의 행정관이 관여한 게 맞습니다. 최재경 수석은 청와대에 들어간 직후부터 이 검찰 조사에 대비해서 예상 답변서를 작성을 해왔는데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대통령에 대한 직접 대면 조사의 필요성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게 됩니다. 최근에 이런 자료를 준비했던 행정관들과 저녁을 먹으면서 미안하다, 나도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은 아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그 사의를 표명한 이유와도 연결이 되는데 이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것에 대한 공직자의 도리라고 했는데 이게 자신을 임명해준 대통령에 대한 의리가 아니라 이 검사 출신으로서 국가의 요청이 있으니까 청와대에 가서 잘 조율을 하고 정리를 하려 했는데 그게 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분석이 높습니다. 예, 자신의 생각과는 다른 방향으로 청와대 대응이 나왔고 그 부담감 때문에 사의를 표명했다. 이런 얘기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군요. 그렇다면.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를 직접 선임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최재경 수석 입장에서 보면 유 변호사는 법조인이라기보다는 정치인에 가깝습니다. 이 법조계 그리고 특히 검찰 안에서도 신망이 있는 인물은 아니다, 이런 평가가 지배적인데요. 유 변호사가 들어오면서 검찰 조사를 거부해버렸고 그러니까 이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검찰 수사를 누그러뜨리는 것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더 이상 사의 표명을 미룰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최재경 수석이 처음에 청와대로 들어갈 때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거부하는 이런 상황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을까요? 네, 그 부분은 일단 이 검사 출신으로서 그리고 법조인으로서 순리를 따른다면 조율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고 합니다. 이 청와대에 들어가기 전에도 이 국가의 부름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공직자로서 이 헌신을 하겠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인데 예상과는 달랐던 겁니다. 예. 그러면 상황이 이렇게 바뀔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였을까요? 이 검찰은 당초에 이번 수사에 큰 의지를 보이지 않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 JTBC에 보도했던 최순실 씨의 태블릿 PC 이 보도 이후에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이후에 박 대통령과 관련된 결정적인 진술이나 이 물증이 확보가 됐고 최재경 수석도 이걸 무시하고 수사를 하지 말라, 이렇게 할 수는 없게 된 상황이 된 겁니다. 예. 그리고 모두가 기억하는 것처럼 최순실 씨가 귀국했을 때도 무려 31시간이나 이른바 자유시간을 주었다고 해서 검찰은 크게 비판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검찰의 수사에 나서서 한 걸음 두 걸음 들어가다 보니까 이건 보통 상황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검찰이 느꼈을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 최재경 수석뿐만이 아니라 김현웅 법무장관도 사의를 표명했는데 청와대와 검찰 양쪽의 사정 핵심 책임자가 동시에 지금 자리를 물러나게 되는, 물론 뭐 사표 수리 여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검찰 쪽에서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이렇게 되면 실제로 검찰의 운신의 폭은 훨씬 더 좀 넓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사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을 조사할 수밖에 없는 진술과 물증이 나왔는데 이걸 안 하고 갈 수는 없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걸 묻고 간다면 이 엄청난 국민적 저항은 물론이고 검찰 조직 전체에도 이 회복할 수 없는 이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다른 지휘 라인에 있는 관계자들은 어떨까요? 예를 들면 좀 검찰총장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이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사람들이랄까, 어떻게 예상이 될까요? 네, 그 부분도 이제 저희가 취재를 해봤는데요. 이번 사건의 일단 최종 책임자는 말씀하신 것처럼 김순환 검찰총장입니다. 수사 자체는 이 특별수사본부의 본부장인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맡고 있는데 이 두 사람도 특검이 시작된다면 사의 표명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을 주변에 털어놓고 있다고 합니다. 예. 아무튼 상황은 좀 역동적이 돼버렸습니다. 대통령 뇌물 혐의 입증까지 검찰 수사는 끝까지 갈 수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야말로 직을 걸고 수사 지휘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직을 걸고 책임을 끝까지 다하겠다는 건데 이 김현웅 장관이나 최재경 수석과 가까운 법조인들의 얘기를 오늘 들어보니까 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답은 이미 나와 있다, 이런 의견들을 내놨습니다. 그런가요? 지금 현직 검사들이 강제 수사를 해야 된다,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글을 지금 올리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인천지검에 있는 이환우 검사가 오늘 검찰 내부 게시판에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강제 수사를 해야 한다, 이런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예, 조택수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공무원이 촛불 집회에 참여해도 되냐? 이런 문의가 팩트체크팀에 꽤 많이 들어왔습니다. 특히 광장에서 대통령 하야를 함께 외쳐도 되는 건지, 그게 정당한 건지 여러 질문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오늘 팩트체크에서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대영 기자, 일단 정부에서는 공무원들이 집회에 참여하지 말라고 금지하고 있진 않죠? 정부가 공무원들에게 지침을 내렸습니다. 내용이 애매합니다. 일선에 내려진 공문 저희가 구해서 갖고 왔습니다. 내용 한번 보시죠. 공무원의 불법 행위를 엄중 처벌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집회 참여는 막지 않는다. 그런데 불법이 있으면 처벌하겠다. 이 얘기고요. 그런데 이런 문자 메시지도 보냈습니다. 집회 단순 참여도 중징계, 현장 체증. 그러니까 현장에서 증거 수집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공무원 입장에서 이거 보면 못 나가겠죠. 네, 이거는 그냥 나가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공무원들을 불법을 잡겠다는 문서인데, 그리고 문자인데요. 오히려 이게 불법이다. 이런 주장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시법을 보면 평화 집회를 막는 걸 오히려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문자 메시지 한번 보시죠. 미리 집회에 참여를 하지 못하게 아예 차단하고 있습니다. 불법을 가정해서 금지령을 내렸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 잡겠다는 지침이 오히려 법 위반 논란에 직면한 셈이 됐는데, 헌법의 집회 자유를 보장하라, 이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요, 사실 공무원들은 뭐 정치적인 중립이라던가 이런 여러 제약들이 있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물론입니다. 그래서 헌법을 7조까지 다 봐야 됩니다. 7조에 이제 정치적인 중립 규정이 나와 있는데, 국민의 한 사람인 동시에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의사 표시에 어느 정도는 좀 제약을 받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네, 그러면 결국 집회 자유가 먼저냐 아니면 정치적 중립이 먼저냐,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를 풀어가야겠군요. 네, 그래서 공무원 신분으로 집회에 나갈 수 있느냐, 이걸 먼저 좀 따져봐야 되는데요. 집시법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입니다. 공무원이라고 달리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국가와 지방공무원법에는 다른 규정도 있습니다. 공무원은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서 집단, 집단이라는 조항에 정부는 방점을 일단 찍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어떤 조직의 깃발 아래에 모인다, 이러면 이제 문제가 된다는 겁니까? 그렇죠. 법조계에서는요, 공무원이 공무원의 신분을 이용해서 조직화해서 그래서 집회로 나가는 것은 나중에 법적인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 이런 조언들을 하고 있는데요. 반대로 정부 측에서는 특히 강조하는 게 저 조직적인 것과 더불어서 공무외, 그러니까 공익에 반하는 일, 직무에 전념하지 못하는 상황이 온다면 불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반론도 있습니다. 일단 주말이잖아요. 직무 전념과는 거리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대통령의 퇴진을 주장하는 거, 이게 공익의 개념과 충돌하느냐, 이게 논쟁거리라는 얘기죠. 네, 어쨌든 명확한 건 집단 행동을 하면 법적인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이 얘기인 거죠? 네, 그래서 공무원 복무 규정을 한번 봐야 되는데요. 집단 또는 단체 명의를 사용하여서 국가 정책을 반대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기관의 공무원이다. 그런데 이 조직의 이름으로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한다. 이런 방식이면 정부가 문제 삼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네, 바꿔서 말하면 공무원들이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참여할 수가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여한 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게 법조계와 헌법학자들의 얘기인데, 특히 공무원이라도 개인 입장으로서 하야를 촉구하는 거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평화롭게 거리에 나가고 또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출하는 것, 오히려 충분히 보장해야 된다는 주장, 분석, 해석도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집회에 참여는 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을 못한다 하면은 그건 집회의 자유 또는 시위에 참여할 개인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옆에서 그냥 서 있고 말도 못하게 한다면 의미 있는 참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피켓 시위도 가능하고, 그리고 지난 주말에 보면 세종시에서도 1,500명이나 참가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 광장에 선 시민들, 국민들, 그리고 저 촛불들, 이게 하나하나가 공무원이냐 아니냐, 회사원이냐 아니면 학생이냐 주부냐, 이게 본질은 아니겠죠. 중요한 건 주어진 권리를 평화롭게 건전하게 행사해서 민심의 바다를 함께 이렇게 이루는 것, 그 자체라고 법률가들
오늘 얘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론은 공무원도 광장에 설 수 있고 외칠 수도 있다 이거죠.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예, 오늘의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성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첫 키워드 열어보죠. 네, 첫 번째 키워드인데요. 반기문의 깊은 우려. 자, 반기문 총장이 우리나라 상황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원래 별명이 우려 총장이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예. 최순실 사건이 터진 이후에 이에 대해서 언급한 거는 이번이 처음인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예. But as one of the citizens of Korea, I would say that I have been closely following this situation with grave concern. I know that people are frustrated. I know that sometimes they are very angry for what had happened. It sounds a lot like a political pitch to me. 예. 그 진행자가 정치적인 멘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군요. 근데 이런 우려하는 것 자체가 이미 정치적인 것이 아니냐라고 아마 진행자는 생각했던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뭐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반 총장은 현안이 터지면 행동보다는 좀 우려를 표시해왔기 때문에 국내외에선 이렇게 뭐 우려 총장, 우려 전문가 아직도 우려를 하지 않았나 이런 식의 어떤 지적들이 많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하지만 이번 우려는 과거의 우려와는 다르다는 분석입니다. 예. 그 말 다시 한번 보시면요. 자, 반 총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우려를 하고 있고, 자,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에 대해서 한국인들이 좌절감과 분노하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다. 그러니까 어느 친박계 의원이 바람대로 바람이 불면 촛불이 꺼질 거다. 이런 인식과는 좀 다른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한 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예. 그 대선에 만일에 나오면 거의 뭐 지난번 방문 때는 나오는 것으로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만 친박계 지지를 기대할 것이다 이런 분석이 사실 대부분이었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지금 지형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런 발언을 보면 친박계 지지를 원하는 것 같지는 않다. 뭐 이런 분석이 나올 수도 있겠군요.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실제로 제가 한 그 새누리당 의원한테 물어봤더니요. 그동안 임기 끝날 때까지는 국내 문제 언급하지 않겠다던 반 총장이 굳이 저런 말을 한 이유를 보면 예. 지금 정치적인 고립을 자초하고 있는 친박계와 선긋기를 시작한 게 아니냐 이런 또 분석을 해 줬습니다. 예. 또 실제로 정두원 이제 오늘 탈당한 전 의원이죠. 반 총장이 제정신이면 새누리당에 들어오겠냐? 또 정진석 원내대표 반 총장은 병든 보수의 메시아는 되지 않을 거다 이런 식의 시그널들을 보내왔습니다. 예. 비박계가. 뭐 어찌됐든 출마를 할 생각이라면 계산이 상당히 좀 복잡해지는 반 총장으로서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자,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자, 무대를 떠난다는데 김무성 전 대표가 대선 무대를 떠나겠다고 밝혔습니다. 별명도 무대잖아요. 예, 들어보시죠. 저는 오늘 제 정치 인생의 마지막 꿈이었던 대선 출마의 꿈을 접고자 합니다. 김 전 대표는 한때 지지율 20%를 넘으면서 여권의 주자 1위를 달려왔었죠. 적어도 총선 전까지는. 반 총장이 나타나기 전까지도요. 아, 그렇군요. 예. 하지만 이제 당내 친박계한테 계속 이렇게 저렇게 시달리다가 총선에 패배한 이후에는 결국에 대표직에 사퇴했습니다. 예. 또 이후에는요. 민심대장정을 하면서 자 보신 것처럼 스스로 빨래도 하고 고추도 따고 돼지도 치고 이러면서 뭔가 반전을 모색했지만 지지율은 좀채 오르지 않았고 예. 또 이번에 최순실 사건이 터지면서 사실상 불출마를 선택했다는 분석이 일단 있습니다. 예. 그 김 전 대표가 왜 지난번 총선 때였나요? 그때 다음 총선엔 출마하지 않는다. 그건 다시 말하면 이제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했던 말로 분석이 됐는데 이번에 대선 출마도 안 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총선도 대선도 다 안 하면 뭐 설마 정계 은퇴? 그렇게 받아들일 사람은 없을 것 같기도 한데. 일단 뭐 정계 은퇴를 하겠다는 의지는 아닌데 예. 주목되는 건 오늘 개헌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한 대목입니다. 예. 김 전 대표는 대통령 중임제보다는 내각제 개헌을 선호하고 있는데요. 자, 다시 얘기하면은 현재 대통령제 아래에서는 이번에 출마를 하지 않겠지만 만약에 개헌으로 대통령제가 바뀌면 그때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뜻도 깔려 있다는 분석입니다. 예. 실제로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불출마가 아쉽지만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른다 이렇게 두둔하기도 했습니다. 예. 결국 이번 기회에 이제 탄핵을 주도하면서 아무튼 보수 진영의 새로운 어떤 리더로서 자리매김하고 싶다.
동시에 개헌도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 같은데 글쎄요. 지금 상황에서 여권에서 개헌 추진을 하려고 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를 열어볼까요? 네,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슈퍼위크가 온다. 뭐 슈스케 얘기는 아니고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 늦어도 12월 중순까지는 그 거취가 결판 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12월 둘째 주 이른바 슈퍼위크가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예.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탄핵 문제, 또 국정조사 문제, 특검 문제 세 가지가 동시에 지금 12월 둘째 주에 모여서 그런 얘기가 나온 모양이죠? 바로 그 이야기인데요. 잠깐 달력을 보시면요. 자, 먼저 국정조사는 다음 달 6일과 7일 1차, 2차 청문회를 합니다. 최순실 씨가 증인 채택됐기 때문에 TV에서 생중계가 되면 국민들의 분노 그만큼 커질 가능성이 있고요. 자, 특검 수사는 지금 아무리 늦어도 1월 1일 날, 다음 달 1일 날 임명이 되기 때문에 수사진까지 꾸리면 둘째 주부터 본격적인 수사가 될 것이고, 자, 문제는 탄핵인데요. 탄핵은 지금 다음 주에 만약에 발의가 된다고 하면 8일이나 9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 시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12월 둘째 주가 관건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군요. 비하인드 뉴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이 서울 영하 6도, 철원은 영하 9도까지 떨어지면서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예, 이 날씨는 예보에 따르면 금요일부터는 좀 풀린다고 하죠. 자,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